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관심을 모은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내년 총선을 지휘할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세울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장관이냐 아니냐가 핵심이었는데 비대위원장 적임자에 대한 설전은 당정관계 재정립 문제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면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당내 최대 의원 모임 더 좋은 미래는 오늘 창당 반대를 공식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통합을 위해 이재명 대표가 나서라는 주문도 내놨는데요. 이낙연 신당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까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하겠습니다. 12월 15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충남도 의회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제1을 요구할 방침인데 서울과 경기에서도 폐지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난 1월 서울 사립초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퇴근 뒤에도 학부모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 우울증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작업자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화설비 배선이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 30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 갈수록 부정적이 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특히 20대 여성은 결혼하는 게 좋다는 응답이 27.5% 불과했습니다. 전국에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북극 한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일요일인 모레는 영하 12도까지 내려가면서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춥겠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사퇴 후 폭풍 수습에 속도를 내는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새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합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쟁이 거셌는데 당정관계 재정립 문제와 맞물리면서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대표 공석 사퇴를 수습하고자 중진 간담회에 이어 의원총회를 소집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의 변화를 앞두고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당의 변화와 총선 승리를 위한 진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더욱 하나로 뭉쳐 하지만 2시간 가까이 진행된 의총에선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당 안팎에서 거론된 후보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적합한지를 놓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친윤계 의원들이 스타성을 들어 한 장관을 추천하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란 평가를 받는 인물을 앞세워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는 비윤계 의원의 반박이 터져나온 겁니다. 한동훈 찬반이 맞네. 어떤 식의 찬반이요? 참신하고 지지도 높으니까 하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이런 거지. 한 장관을 둘러싼 논쟁은 당정 관계로 번졌습니다. 비주류 의원들을 시작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선 대통령이 먼저 변해야 하고 당도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습니다. 거의 한 60% 이상이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아요. 수직적인 그런 관계에서 좀 할 말은 하는. 이러다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나설 거란 주장까지 나오자 일부 친윤계 의원은 고성으로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체적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고 여기서 판단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네. 비대위원장으로는 한동훈 장관 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전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같은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외연 확장과 공정한 공천, 민생정책 발굴 등 총선 전략을 제시한 의원까지 모두 18명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원활한 총선 준비를 위해 과거 출범까지 각각 열흘 안팎 걸렸던 정진석, 주호영 비대위 때보다 서둘러 위원장을 인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윤재옥 권한대행은 현재 당정 관계는 수직적이지 않다면서도 국민 눈에 그렇게 비치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인사를 낙점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주류 의원들이 요구한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 요구가 현재까지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 비윤계와의 회동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신당을 추진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맞물려서 통합과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사법 리스크와 팬덤 정치라는 비판을 떠안은 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비주류 측의 통합비대위 요구에 이재명 대표는 종일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당 지도부가 나서 이 대표 사퇴를 전제로 한 비대위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대표가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 외에는. 이 대표는 연일 단합을 강조하며 통합 행보에 방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삼총리 연대설의 두 축인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들과의 회동을 계속 추진하는 건 그 연장선에 있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최종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대표께서 당의 단합을 이제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당의 단합을 위해서 연말연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일가를 예방하는 것도 검토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속전속결식 읍참마속으로 당내 잡음을 최소화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정의찬 특보에 애초 공천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과거 고문치사 사건 연루 전력이 알려지자 곧장 결과를 뒤집은 겁니다. 제 논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대척점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금태섭, 양양자 등 제3지대 인사들과 접촉한 데 이어 유승민 전 의원과 소통 라인은 구축돼 있다며 국민의힘 비주류 측과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당내에선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과 함께 그런데도 만나라며 이 대표를 압박하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당 대표님께서 빠르게 더 이상 악화되기 전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이낙연 대표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 흐름을 멈추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의 신호탄을 쏜 여당에 맞서기 위해 서둘러 혁신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 역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혁신과 통합,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이재명 대표의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에게 당 합류를 제안했습니다. 안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이 의원과 30분가량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이 의원에게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적당한 때 힘을 합치는 것이 어떠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상식의 정치, 정의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안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어느 입장이든 공동의 노력을 위해서 합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의원은 선택지 가운데 국민의힘이 있다면서도 최종 행선지가 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맺고 귀국했지만 국내 상황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사퇴 등과 맞물려서 녹록지 않은 모습입니다. 귀국 당일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윤 대통령은 우선 다음 주 초쯤 추가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했고 지난 1907년 만국 평화회의가 열린 리더자를 방문하는 등 보훈 행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양국은 서로의 강점을 결합하여 반도체 협력의 그 효과와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귀국길 관심은
국민의힘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과의 만남에 집중됐습니다. 순방 기간에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출국 때와 달리 귀국된 윤재욱 권한대행만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공개된 자리였던 만큼 윤 대통령은 수고했다는 짧은 인사만 남겼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혼란한 여권 상황과 맞물려 네덜란드 방문 기간 지지율은 더 하락했습니다. 직무수행 부정평가는 한국갤럽 조사 기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긍정평가 이후 1위는 여전히 외교가 차지하고 있지만 올해에만 13차례 출국하며 효과도 미미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귀국 당일 숨 고르기에 나섰습니다. IMF 총재와 만나는 일정 하나만 소화했고 그 외에는 틈틈이 각종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검증이 끝난 자리를 중심으로 곧바로 추가 인사 발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외교 안보 라인 연쇄 이동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여권 재정비와 맞물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기 차출론이 언급되는 점 등이 변수로 떠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 사퇴 시한까지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과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른바 마지노선이 임박한 만큼 다음 주 초쯤 윤 대통령이 추가 개각을 단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 인권 조례 폐지와 존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과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가운데 충남도 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찬성 31명, 반대 13명,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보수단체들이 낸 주민 발의안이 법원에 의해 효력 정지 판정을 받자 지난 10월 말 여당 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내고 통과시킨 겁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6명이나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법원에 1월 18일까지 법원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을 반드시 밝히는 바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 중 실제로 폐지안이 가결된 건 충남이 처음입니다.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인권을 후퇴시킨 결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그런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충남도의회가 주민대표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임무인 주민인권 보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충남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의 요구가 접수될 경우 도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충남도의회 의원 중 여당 의원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제의를 거치더라도 다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활동을 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폐지에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를 신청하고 폭언한 학부모의 고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살고 그렇게 똑같이 숨었습니다. 여기까지 제발 좀 들어주세요. 내 딸도 서희초 교사처럼 학부모 폭언에 시달리다 죽었다던 아버지의 말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고 오모 씨의 사망 사건을 감사한 결과 고인이 지난해 6월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려다 양측 부모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고
그중 한 학부모에게서 폭언과 경찰 신고 협박을 받은 뒤 처음으로 정신과를 찾고 병가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 정도 이게 항의 전화를 그 애 아버지가 계속 이런 폭언을 하고 이런 폭언을 이제 애가 혼자서 감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무릎 꿇고 빌까 하는데 학교 업무 부담도 컸습니다. 발령 첫 해 담임을 맡으면서 매일 다른 교사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야 했고 학교 방침으로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바람에 밤낮 없이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주말이나 퇴근 뒤 학부모와 연락한 문자와 전화는 석 달간 1,500건에 달합니다. 오 씨는 병원 상담에서 지나친 업무 부담과 도움 없는 학교의 섭섭함을 토로했지만 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법 위반이 없었고 우울증의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흡하다는 점은 있는데 이것으로 학교 측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게까지는 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판단이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일단 이번 조사를 토대로 업무상 재해 신청을 진행하고 폭언한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겨울 호우와 함께 강원 산간에는 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강력한 북극 한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출근길. 햇빛을 가린 먹구름 탓에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고 달립니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시간당 20mm가 넘는 마치 여름비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기온이 낮은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는 23cm의 눈이 더 내려 1m에 육박하는 눈이 쌓였습니다. 비와 눈에 이어 밤 사이에는 북극 한기가 밀려옵니다. 16일 낮부터 기온이 급감하며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일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영하 1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한파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한강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극 한파와 함께 이번에는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파와 폭설이 일주일가량, 강력한 동장군이 맹위를 떨칠 걸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계속되는 눈과 비로 인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속출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쯤 강원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린천 휴게소 인근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승용차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쳤고 6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에는 속초시 대포동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옆으로 넘어지는 등 강원 지역에서만 20건이 넘는 눈길,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오늘 오전 10시쯤 평창군 봉평면과 횡성군 둔내면을 잇는 지방도로에서는 얼어버린 나무가 여러 그루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 코픽스가 또 올랐습니다. 은행연합회는 1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지난 10월 3.97%보다 0.03%포인트 높은 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 석 달 만에 반등한 데 이어서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입니다. 시중은행들은 내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오늘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 재고를 추가로 마련해 모두 6.8개월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등 제3국 계약 물량은 오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도착할 예정으로 추가 물량 도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현재 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 물량 1,930톤을 생산업체 수요 조사 등을 바탕으로 다음 주부터 방출하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 들어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특히 전북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 당국이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확산세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방역 대원들이 빗줄기를 뚫고 바쁘게 움직입니다. 주변 농가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오가는 이들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농장 한쪽에서는 닭을 매몰 처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네, 이곳은 전북 김제시 용지면입니다. 닭이나 오리 농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에서 한꺼번에 AI 확진 사례가 이어지면서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겨울 고병원성 AI는 전북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확산이 시작한 지 2주도 안 돼 확진 사례가 2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자치단체가 일찌감치 농가와 지역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지만 전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축산농가 여러분, 조류 인플루엔자의 조기 차단에는 방역 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핵심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진 농가가 속출한 김제시는 방역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감염 의심 가축이 나온 농장 반경 500m 내 다른 농가에서도 예방적 매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역 초소를 확대해 24시간 운영하고 장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농장주께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하여 농장 출입 통제와 축사 내부 소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는 또 연말에 예정된 주요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행정력을 방역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산에 따른 물가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 신선란 112만 개 67톤을 다음 달부터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닭고기도 내년 1분기에 추가 할당 관세 물량 3만 톤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노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작업자 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50분 동안 양방향 열차가 한때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경구 기자입니다. 지하철 안에 있는 변전소에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마스크를 쓴 과학수사대원들과 화재 조사관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역사 곳곳엔 사용한 방독면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조금 지난 오전 9시 반쯤 서울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의 변전소 소화 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승강기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5명이 두통과 의식 저하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농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입할 경우 호흡에 지장이 생겨 질식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송된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 인명 피해 역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돼갖고 위로 올라오고. 하지만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불편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을 위해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때까지 50분 동안 복정역을 지나는 열차들을 무정차 통과시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역 전기실 안에 물막이판 용접공사 도중 소화설비 배선이 파손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서울 지역의 한 파출소장이 주인을 찾아달라며 시민이 주워온 지갑에서 현금을 몰래 챙겼다가 수사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라진 돈은 모두 200만 원. 경찰은 팀장급 간부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0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이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200만 원이나 들어있었던 만큼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사건은 철도 특별사법경찰대로 넘어왔습니다. 돈에 행방을 쫓던 철도 특사경은 200만 원이 지하철역 인근 파출소까지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주워서 주인을 찾아달라며 파출소로 찾아왔던 겁니다. 지갑이 다시 주인 손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분실물로 접수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였던 당시 파출소장 김모 경감이 이 돈에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철도경찰이 파출소 주변은 물론 내부 CCTV까지 확인한 결과입니다. 김 경감은 결국 지난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저희가 부대 근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손해에 있는 단계세요. 결국 경찰은 김 경감을 다른 지구대 팀원으로 징계성 인사 조치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해명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감님 맞으실까요? 예. 네, 저 YTN의 유서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파출소장 하실 때
서울경찰청은 감찰 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라 직위 해제나 대기 발령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업무를 해왔던 선별진료소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독감을 비롯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당분간 유지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까이 오세요. 더 들으세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도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난 2020년 1월 20일 문을 연 선별진료소가 올해를 끝으로 문을 닫습니다. 1441일 동안의 노고를 뒤로하고 이제 일반 의료체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보건소가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먹는 치료제 대상군이나 입원 환자와 요양시설 입소자 등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심각에서 경계로 낮춘 코로나19 위기 단계는 더 낮추지 않고 유지됩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 등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점을 고려한 겁니다. 특히 학교에 다니는 소아 청소년 사이에서는 올겨울 유행 기준의 20배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지만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체적인 호흡기 감염병의 유행이 커지면서 진단과 치료가 복잡해지는 거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그런 결정이거든요. 코로나19만 본다면 폭도병화되면서 기존의 위기 단계를 적용하는 거가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병원이나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됩니다. 또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나 예방 백신은 계속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 만기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액의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은행이 정확한 상품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금감원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91살 A씨는 지난 2021년 농협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에 전재산 5억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좋은 상품 있다. 좋은 상품 있다. 자꾸 이랬더라고. 그럼 내가 너희만 믿고 내가 가입했는지라. 그래 이제 넌 아무것도 모르고 시민들이 했지. 하지만 재작년 2월 12,000선을 넘었던 홍콩 H지수가 현재 6,000대에도 못 미치면서 어느새 손실 규모는 절반 넘게 불어났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자식들은 아버지가 30년 넘게 믿고 거래한 은행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농협이니까 그냥 믿는다.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라고만 얘기했지 실제로 반토막이 났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이처럼 다음 달부터 ELS 상품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만기를 맞는 상품 규모만 9조 원이 넘는데 그중에는 A씨 같은 고령 가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손실이 불보듯 뻔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손실을 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만기가 돼서 그야말로 손실로 귀결이 되는지가 일단은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손실이 났을 때 이 손실을 과연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그냥 손실인 것인지 요거는 있는지 여부를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입자들은 금감원 앞으로 향했습니다. 완전 판매 해놓고서 책임 회피 몇 말이냐? 평생 27년 직장 생활해서 번 돈이 이렇게 허무하게 공중분해 됐다는 것에 뭐 그런 위험한 상품을 왜 은행권에서 판매를 하게 됐는지 그걸 상품을 승인해준 금감원도 문제고요.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 판매사별 투자자 손실 현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분쟁 조정 민원 등의 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판매사별 위법 혐의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향후 불안전 판매 여부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다 지켰다는 은행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가입자의 입장이 팽팽히 엇갈릴 전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북한이 이달 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한다면 올해 들어 5번째 ICBM 발사 도발이 됩니다. 앞선 2차례 시험 발사에 이어 이번에도 신형 고체 연료 발사체 화성 18형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에 이어 연말에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관련 동향을 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과 3월 화성 15형과 화성 17형을 각각 발사한 데 이어 지난 4월과 7월엔 북한이 신형 고체연료 ICBM이라고 자랑하는 화성 18형을 발사했습니다. 화성 18형은 2010년에 실전 배치된 러시아의 고체연료 추진 ICBM과 동일하다는 분석도 나왔었는데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에 3번째 발사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2차례에 걸쳐서 그 시험 발사를 했고요. 아예 이제 고각 방식으로 하든 아마 3번째 발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시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사는 북한이 연말에 개최할 예정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눈과 주먹의 확보를 언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위해 정찰위성 발사 성공과 함께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8형 성공에 박차를 가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 전원회의 전까지 발사를 해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이 올 한 해를 자신의 그런 업적으로 확실히 매짐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그동안 ICBM 발사 장소로 활용해온 평양 순안국제공항 등에서의 발사 준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 구역 카디지 진입과 관련해 주한 중국,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오늘 중러 국방무관과 각각 통화해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카디지에 진입했고 우리 영공에 근접해 민감한 지역을 비행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어 사전 통보 없는 카디지 진입은 영내 긴장을 조성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양국의 재발 방지를 위해 조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 친러파 헝가리의 반대를 뚫고 어렵게 이룬 건데 1등 공신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범국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가입 협상과 71조 원 규모 지원을 논하는 EU 정상회의 도중 헝가리 총리가 소리 높여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Ellenben 26 másik ország ragaszkodott ahhoz, hogy ez a döntés megszülessen. Ezért Magyarország úgy döntött, hogy ha 26-an így döntenek, menjenek a maguk útján.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 EU 가입 협상.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EU가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때마다 제동을 걸었던 대표적인 친러파 헝가리가 또 한 번 목리를 부린 겁니다. 3시간가량 회의가 공전하자 독일 슐츠 총리가 나섭니다. 오르반 총리에게 나가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한 건데 남아있는 26명 EU 정상들의 만장일치 승인을 위한 묘안이었습니다. 이로써 우크라이나, 몰도바의 EU 가입 협상 개시는 만장일치로 결정됐습니다. But I would like to send a positive and a reassuring signal because we have tools to guarantee that we are reliable. 지난해 6월 EU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지 1년 6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 가입까지는 최장 10년까지 걸리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승리이자 유럽 전체를 위한 승리라고 환영했습니다. Дуже сильний результат і для України, для всієї Європи. Ще один крок до свого повноправного членства України в ЄС. Я дякую всім, хто підтримав. EU는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수입을 금지하고 러시아산 원유 상한제를 강화하는 추가 제재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헝가리의 계속된 반대로 71조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가입 협상 개시에 환한 우크라이나는 미국에서도 극우 강경파의 입김 속에 공화당이 전쟁 지원을 막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디컬 테스트를 마친 이정우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자, 알려진 대로 이 계약 조건은 6년간 총액 1억 1,300만 달러며 4년 뒤 옵트아웃 조함도
포함됐습니다. 보도에 김상희 기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SNS에 이정우 영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들여 만든 환영 애니메이션에서는 고척돔을 뒤로 하고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이정우를 등장시켰습니다. This is a very, very fleet-of-foot defensive star. He comes over and will immediately be a force in the Giants lineup. This is as good of an ad as the Giants could have wanted. Jung-Hoo Lee is a Giant. 일부 언론이 발목 부상을 문제 삼았지만 이정우는 까다로운 구단 메디컬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알려졌던 대로 종전 보스턴 요시다의 5년간 9천만 달러를 뛰어넘은 아시아 선수 포스팅 역대 최고 금액인 6년간 1억 1,300만 달러, 약 1,462억 원. 첫 시즌 내년 연봉은 700만 달러에서 시작하고 기대대로 좋은 활약을 펼쳐준다면 4년 뒤에는 FA로 다시 한번 잭팟을 노릴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구단은 KBO 리그에서의 이정우 활약 내용을 열거하면서 KBO 역대 타율 1위 한국 선수에게 거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정우의 그 선구안, 컨택 능력, 출루율, 또 중견수 수비도 아주 준수하고 정확한 송구 능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선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MLB도 SNS에 이정우와 아버지 이종범을 KBO 리그 최초의 부자 MVP 듀오라고 소개하면서 이정우가 바람의 손자라는 별명을 얻은 배경을 흥미롭게 설명했습니다. 이정우 계약을 놓고 아직은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정우가 스프링 캠프에서 160km에 육박하는 빅리그 투수들의 공을 하루빨리 익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구체적인 조언도 나왔습니다. 이정우는 내일 홈구장 오라클파크에서 열리는 공식 입단식에서 키움에서 달았던 등번호 51번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올해 총 13차례 해외 순방을 마무리한 건데 자, 이번 네덜란드 방문 기대한 만큼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반도체 동맹을 목표로 한 국빈 방문이다라고 얘기를 네. 했고 성과도 반도체에 맞춰져 있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설명처럼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성과는 매우 만족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이제 공급망 확보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는 그런 이제 효과를 노려볼 수도 있게 됐고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반도체 우위가 점차적으로 세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우수한 연구 능력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된다면은 앞으로 큰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연구소가 이제 국내에 세워지는 만큼 거기에 따른 기대도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동맹이 강화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지금 대표가 사퇴하고 이런 일 때문에 좀 당 상황에 성과가 붙였다 이런 지적도 나와요. 글쎄요, 이제 대통령이 떠나실 때는 당 대표가 나가서 공항에 나서 영접을 하고 인사를 나눴는데 돌아오셨을 때는 당 대표가 온데간데 없고 원내대표가 나와 있고 또 대통령님도 그냥 수고하셨다는 말씀하는 게 좀 한편으로는 되게 씁쓸하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밖에 그렇게 헌신을 다해서 외교적 노력하는데 당에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대통령 나름대로 속으로 이렇게 스트레스가 생겼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국빈 방문 앞두고 네덜란드 측이 좀 우리가 너무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사를 초치했다는 일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인데 이거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나온 그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그 상대국하고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의정 관련 협의를 수차례에 예. 걸쳐서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고 대통령실 또 외교 쪽의 설명은 소통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논란의 포인트가 아예 없었더라면 예. 더 좋았겠지만 앞서 이제 반도체라는 것은 핵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이제 기민한 또 전략적 비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네덜란드 기업의 클린룸이라고 하는 아주 핵심 시설까지도 우리가 네. 들어가서 같이 보고하는 과정이 있고 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좀 예민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빈 방문의 성과를 최대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것이 네. 이제 본질을 덮을 만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어쨌든 상대국과의 이런 그 협의 과정에서의 그 보다 더 철저한 네. 준비는 필요할 걸로 봅니다. 예. 이렇게 봅니다.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이런 소통이었고 본질을 덮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의전 라인을 다 교체해라 이런 주장이 나왔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의전 라인의 교체 이전에 이제 우리가 좀 과도한 요구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의원들이 외국에 갔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컨대 클린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소수 인원만 들어가게 됐는데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인원이 들어가도록 요구를 했다든지 실제적으로 한국에 저희들도 국회의원으로서 가면은 그 네덜란드라든지 특히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뭘 알고 싶다 그러면 그 기술자들하고만 대화하면 된다 싶어서 기술자를 내보내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왜 사장 안 나와서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의전의 우리 방식대로 아마 예. 네덜란드의 정부가 네덜란드의 ASML이라고 하는 회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외교부나 우리 혹은 어떤 대사관에서 대통령 오시는 데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어떤 배려를 해주자 보니까 그쪽의 문화하고 좀 충돌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예.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계적인 프로토콜을 좀 따를 필요가 있겠다. 오죽하면 대사한테 어떤 조치를 했다는 건 사실은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너무 과하지 상대국에 않냐. 좀 불만을 토로할 때 하는 걸로 그런 것은 우리도 조금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어떤 국빈 방문 또 의원들 외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김영주 의원께서 오늘 공항에 윤재욱 원내대표가 마중 나갔던 이 부분이 좀 눈에 띄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급격한 이 당내 변화 상황을 딱 보여주는 그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지금 계속 정체되는 상태인데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오늘 정기 여론조사가 나오는 금요일이죠.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1%로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평가가 3%포인트 상승한 62%입니다. 자, 다음 이념 성향별로 나누어 본 거 같이 아예 보시죠. 네. 자, 가운데에 있는 중도 평가를 보면 긍정평가가 19%, 부정평가가 72%인데 이게 선거 앞두고 여당에는 좀 뼈아픈 수치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지율 반등이 좀처럼 안 일어나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듣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방향이 옳다고 했을 때 그 방향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이제 방법론의 문제, 그리고 그 방법론을 뒷받침하는 여러 이제 뭐 여당이라든지 그 국회 상황이라든지 네. 야당의 어떤 뭐 또 협치의 네. 측면이라든지 또 여러 또 뭐 매스미디어나 이런 데에서의 여론에 있어서의 우위 확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여소야대 형국과 그동안 뭐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하셨고 반성한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네. 나부터 바뀌겠다라고 하시고 시정연설 후에 이제 뭐
상임위원장단하고 또 간담회도 장시간 하시고 이런 이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수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예산 정국이나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 교착 상태로 있고 합니다만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틀려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가고자 하는 길을 속 시원히 못 가고 성과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지지층의 불만이나 중도층의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긴다면 총선까지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이제 분위기 반전, 또 우리 비대위 뭐 설립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저희가 더 새로워져야죠. 더 낮아지고. 네, 더 새로워지고 낮아져야 한다. 이제 방향성은 맞다는 분이 많은데 구현하는 방식, 방법론에서 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정당 지지율을 한번 보여주시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6%로 나왔거든요 오늘. 자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이건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좀 잔인하게 얘기하면 이제 총선 후보들이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면서 우리 대통령이다, 내가 이만큼 친하다 이런 홍보를 하기가 어려워지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당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그걸 견인하지 못하면 이제 여당으로서 확실하게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우리 지역 발전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는 한계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총선을 위한다면 이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훨씬 더 뭐랄까 능력 있는 후보들이 더 가서 제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우리 정부의 일들을 더 잘 해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설득력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걱정은 뭐냐 하면 제가 뭐 난걱정할 탓은 아닙니다만은 수도권에 있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현역 의원들을 뛰어넘을 만한 인물들을 내보내야 되는데 그게 120개 자리라고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마 극복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국민들이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물어보면 현역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하지만 각 지역에 가서는 그래도 인물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체돼야 될 인물보다 더 중량감이 떨어진 인물에 대해서는 또 높게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은 다 좋은데 새롭다고 다 박수 쳐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는 정말 대통령의 어떤 뭐 선호도라든지 어떤 뭐 인기도를 떠나서 국회의원으로 제대로 일할 뿐인가 그런 분을 공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석수가 적기 때문에 사실 공천할 인물을 좀 골라오는 현역 의원을 이길 수 있는 이제 인물들을 고르는 것 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그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신데 어쨌든 여당의 지금 혁신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혁신이 만약에 제대로 완수가 된다면 뭐 국민의힘 지지율뿐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도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같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당의 수도권 상황은 비단 이번 총선만이 아니라 지난 총선, 역대 어느 총선도 수도권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우리 경제에서 뭐 어디는 구인난, 어디는 구직난 이런 것처럼 어려운 지역이니까 또 좋은 분들이 도전을 꺼려하고 또 좋은 분들이 도전을 꺼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운 지역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오래 하신 그런 분들 옛날에는 여기가 이렇게 어려운 곳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곳이 됐나. 뭐 예를 들면 45대 55, 뭐 49대 51 이런 격전이 펼쳐지던 데에서 35대 뭐 65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온다. 이러면은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선거 때만 되면은 어느 정당이든 인물 얘기를 하면서 어디서 혜성과 같이
뭐 사람들이 등장해 주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정당의 철학에 부합하고 정당의 시스템을 또 이해하고 어느 것이 국가의 의제고 어느 것이 지역 의제인지를 네. 정말 그 좀 학습하고 제대로 된 그 국가관이나 어떤 공적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서는 정당도 투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다 그 어느 분야에서 그냥 반짝거리면 그냥 때만 되면 잠깐 투입했다가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도전에 실패하면 정당의 그 누구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멘토가 되거나 파트너가 되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악순환을 반복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혁신이 좀 장기전, 정말 좀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이 씨앗이 언제 꽃을 피울지 그 과정까지를 보는 그런 좀 혁신을 생각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당장 이제 총선 앞두고 혁신을 제대로 완수하려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모셔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된 인물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에요. 적합하냐 아니냐 가지고 아주 격론이 벌어졌는데 자, 뭐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북한의 뭐 김주애와 비교한 의원도 있고 만약에 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로 불리는 인물을 내세웠을 때 총선에서 지면 이게 탄핵으로 연결되는 건 이건 뭐 여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시나리오다라는 의견을 내신 분도 있거든요. 오늘 굉장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전해 들으셨습니까? 의총 상황이 뭐 그렇게 막 격론이 오가고 이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그런 장이었다. 이렇게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계셨던 의원님들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지금 보면은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저는 어떤 사람도 완벽하게 모두가 원하는 조건을 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노련함, 참심성, 그리고 어떤 투지 아니면은 뭐 관록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비상사태라는 게 늘 어렵고 비대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운 거죠. 찾기가 어렵고 그런데 저런 갑론을박의 과정에서 어쨌든 거론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심한 표현으로 뭐 북한의 김주애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그 사람의 독자성이나 그 사람의 개성, 그 사람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아바타 취급하고 이러는 비난은 투쟁 후에 남는 것들이 줄 여파까지 생각해야 되는 자리에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시든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조언을 받아서 현명한 길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조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와 그런 테이블만 만들어내도 대단한 정치력입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얘기, 뭐 원희룡 장관에 대한 얘기, 또 다른 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신 분들도 많았다고 하는데 뭐 결론은 빨리 내리겠다라고 윤재욱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빨리 그래서 해야 되니까 비대위로 가겠다고 그렇죠.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거론된 사람들의 모든 장점이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비대위 성공의 관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오늘 의총에서 뭐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이런 갑론을박도 나왔지만 뭐 다양한 의원들 또 사람들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무엇보다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컸다고 하는데요. 의총 끝난 뒤에 의원들 발언 모아봤습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을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상당수 있고 그랬어요. 한동훈 원희룡 말고 제3의 인물에 대한 김한길 의원 같은 분을 생각하고 얘기한 분도 꽤 많았어요. 한동훈 찬반이 많네.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의 찬반이? 참신하고 뭐 지지도 높으니까 하자. 아직 검증이 안 됐다. 뭐 이런 거지. 원희룡 장관 얘기는 좀 어떤 게 나왔을까요? 원장관 이름 별로 안 나오네. 의원님 비대위원장 윤곽은 언제쯤 잡힐 것 같으세요? 뭐 이번 주에 결정이 되겠죠.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 논의보다는 각 의원님들의 얘기들이 각자의 의견들을 많이 내세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 의견을 모으는 자리이고 여기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변하고 당도 목소리를 좀 키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낸 분이 한 60% 정도는 된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쭉 목소리 들으셨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수직적 당정 관계니 뭐 대통령도 변하고 당도 뭐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매우 비현실적인 이중적인 얘기예요. 네. 대통령을 가진 정당은 수직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물론 현실적으로. 과거 총재 때도. 그러니까 네. 그걸 억지로 수평적으로 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의 문제는 당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부분이지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떻게 푸느냐. 일방향으로 당을 정리해 가서 대통령 국정 철학과 당을 이렇게 매칭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수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네. 인정해야 될 거예요. 일단 그걸 가지고 말도 안 네. 되는 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원내 의원들이 자기 공천에 자기 생명 가지고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보면.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비공개 의총 저렇게 하지 말고 정말 비상사태라면 오히려 1박 2일 워크숍을 가서라도 소위 교황 선출 방식으로라도 하나하나 의견을 모아내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 이미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서 좀 더 비꼬아서 얘기하면 솔직히 대통령 의중이 마치 한동훈일 것 같으니까 친윤계 의원들은 한동훈으로 합시다 이렇게 미리 던져놓고 한동훈이 되면 자기가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사람은 한동훈 안 돼. 이런 모습은 굉장히 수준 낮은 토론이다. 차라리 그거는 제가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지? 경륜인지 아니면 신바람 나게 하는 한동훈의 어떤 잠신성인지 그 논의를 통해서 그에 적절한 사람을 찾아가는 방식이 필요해요. 근데 그런 논의는 없고 한동훈이냐 아니냐 나의 이해관계로 따지니까 저렇게 천박한 발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영주 전 의원께서 해주신 말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슷하게 오늘 했습니다. 사육들 버리고 정신을 차려라. 지역구 사정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거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시점이 뭐 선거가 120일도 못 남았고 사실상 공천 여정은 1월부터는 이제 시작이 되게 되기 때문에 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들여다보면 의총장에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어떤 분이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아무리 그거를 이제 공명심으로 포장을 해도 다 의원들이 들으면 압니다. 그래서 저희 밖에서 보아도 그래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는 데 있어서 아주 본격적인 오피니언의 역할을 하시기가 어렵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한 번도 저런 얘기 안 하던 의원들의 말이 때로는 묵직한 울림이 돼서 의원들을 한 대로 모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의총장에서 벌어지는 뭐 좋은 현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일단 다 쏟아내 놓는 장이었고 그 쏟아내는 속에는 진짜 당을 위하는 소리와 자신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 소리가 아마 섞여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가만히 돼서 비대위원장이 이제 잘 정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정해질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윤재욱 원내대표도 당정 관계는 수직적 관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국민 눈높이에서 그렇게 보이면 이것도 고려해야 된다 얘기를 했거든요. 자, 지금 쭉 언급된 사람 중에 잘 뽑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희경 의원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누가 하면 제일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제 개인 의견이 뭐 100점짜리 의견도 아닐 것이고 저는 정치도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정치 전문가가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정치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현실을 입법으로 때로는 예산으로 이걸 조정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그 입법부의 사람들을 뽑는 것이 총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근데 앞서 이제 인재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갑자기 누군가가 이거를
100점짜리로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울수록 본질적으로 우리가 뭘 하기 위한 비대위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비대위의 목적은 총선 승리에 있습니다. 네. 총선을 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절대적 여소야대를 격파해내지 못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의 동력은 그냥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대위원장의 제일 큰 요건은 좋은 사람을 유권자 앞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덕목이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짜고 지역마다 어떤 인재를 필요로 하고 그 지역 현안이 뭐고 또 그 지역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거기에 보냈을 때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또 내부 경쟁은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뭐 기계적이고 뭐 수치 놓고 뭐 이런 부분을 넘어서는 그런 뭐 때로는 다독이고 때로는 감동시키고 때로는 좀 누르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러려면 뭐 정치적 연륜이 상당한 분이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총선 승리 목적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둬야 된다. 네. 그것도 나의 총선 승리라기보다는 당의 총선 승리. 자, 이 부분을 염두에 둔 비대위원장이 뭐 근데 하나만 덧붙이자면 보통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당의 운명을 쭉 끌고 가는 주요 요체가 되긴 하지만 총선이라는 게 팀플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있고 공관위원장이 있고 또 윤재호 원내대표처럼 국회 상황을 쭉 또 원내사령탑으로 끌고 가지고 양쪽에 이 교량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려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다 담아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이 담길 수 있는 그릇이 되고 또 그런 어떤 그 상징이 되고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좀 보고요.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김기현 대표에게 좀 저격을 그동안에는 했었는데 좀 뒤늦게 지원 사격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부터는 그 김기현 대표를 매우 옹호하는. 그래서 이제 김기현 대표가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한테. 나의 억울함, 나의 그 소외감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준석인갑다. 그래서 자기 상담을 이준석한테 하고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는 했겠습니까만은 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결과를 했던가. 처음에는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공관위를 빨리 설치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창당을 해 나갔을 때 당이 흔들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을 좀 소통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또 그 전부터는 실제로 이준석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간에 관계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도. 이제 그래서 서로 간에 비밀리에 해동하기로도 했던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인데 결과적으로는 실제 원래는 이준석 대표를 좀 이렇게 막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갔지만 이게 당내에서의 장재원 위원장이나 당내에서 김기현 대표를 많이 흔들고 빨리 그만두라 나가라 하니까 그런 억울한 심정들이 이상하게 말하자면 반출된 것 같은 이준석 대표로부터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마무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나가야 되는가 참 사선 의원으로서 또 당 대표로서 실제로 자기 이름값에 대표의 얼굴에 비해서 너무 마무리를 이상하게 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례적이기 저는 때문에 그나마도 좀 한 며칠은 더 지켜봐야 될 게 울산 불출마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져요. 워낙 그 판사하신 분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완전히 뭐 평가를 하거나 좀 유보해야 된다. 조금은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뭐 추가 입장이 또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고 이분 얘기도 좀 해볼까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혁신의 물꼬를 튼 장제원 의원,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장제원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만들어지면 저는 긴 터널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잊혀질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반 후에 성공한 대통령으로서 많은 국민들의 박수를 받고 나온다면 저는 그 까만 터널에서 못 나와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 계신데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이번에도 아이고 성가해서 다행이다. 앞으로 또 성가할 카택인데. 예, 노래 한번 하고 끝냅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눈물 흘리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그 사상 구민들을 향해서 오늘 큰절도 했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보셨듯이 강당이 꽉 찬 이런 모습입니다. 3선을 이적해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마음도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뭐 지역구에 대한 그 의원들의 마음이라는 게 옆에서 지켜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지역구의 풀 한 포기도 참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아마 스스로 내려놓는 마음이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릴 만큼의 그런 마음이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이 이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이제 큰 노력을 한 장제원 의원에게는 되게 절실한 문제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의 이번 이제 혁신의 물꼬를 튼 불출마가 반드시 이제 평가를 다시 받을 날이 있을 거다. 지금 그러잖아요. 그 저 아내분께 이번에는 선거 안 하지만 어떡하지 또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긴 터널에 들어가는 건 무섭지만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나온다면은 뭐 못 나와도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앞으로 또 선거할 것 같다 얘기는 했죠. 이번엔 접지만 다음에 다시 뭐 정치적 행보를 도모하시겠죠. 네. 이번에 하는 것을 보면 장제원 의원은 상당히 많은 어떤 기획자, 디자이너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마지막에 글을 남긴 그런 부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전세버스 92대뿐만 아니라 100대 이상 모을 수 있는 자다. 나는 능력자다. 그러나 그 100대로 충분히 이번에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지만 안 할 수 있다. 그 다음 장면은 뭡니까? 별빛 같은 나의 사람아.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를 느끼게 될 것이다. 세 번째, 긴 터널이라고 얘기했지만 대통령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결코 긴 터널은 아닐 겁니다. 2년 뒤에 부산시장이 될 수도 있고 바로 총선 뒤에 장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김기현 대표하고 너무 다른 둘 다. 한 사람은 울산에서 의정보고회라고 한 사람은 저 산청에서 92대를 했는데 장기적인 자기 포석을 갖고 움직이는 자와 하루하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고우문한 자의 결론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당을 완전히 어려운 그 말하자면 상황 속에서 당을 거의 구한 사람이 됐고 한 사람은 당 대표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을 망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아주 이번에 장제원 의원의 기획은 상당히 돋보였다. 정치력이 돋보였다. 이런 것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잃은 것이 없다. 오늘 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시사한 글부터 좀 여러 가지 발언까지 행간을 하나하나 지금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게 긴 터널은 될 것 같지 않다. 이 얘기가 좀 와닿네요.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도 뒤숭숭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당내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당 지도부 입장은 어떤 입장일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방식은 당원의 뜻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어떤 그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상당 부분 공유됐을 때 그런 게 가능한데 예. 현재로서는 아직 당내에 다수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부터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더 확산되지 않겠느냐 선의로면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뜻으로 본다면 이것 역시도 당 지도부에 대한 흔들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지도부 흔들기다. 그리고 공감하는 의원이 거의 없다. 오늘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오셨거든요. 뭐 사실상 공감하는 의원들이 예. 설마 없겠습니까? 예. 이 침묵하는 것이죠. 네, 거의 그만큼 없다가 아니라 침묵하는 거다. 예. 어목한 이재명 체제하에서 뭐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오늘 똑같은 오늘 이 시점에서 나온 사건은 결국 그 이재명 대표의 특보들이 뭐 합격했다가 불합격되는 뭐 적격이라고 했다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정청래 의원 뭐라 그랬습니까? 다음 총선에 이재명 도장 없는 공천장에는 공천장은 이재명 없을 대표 것이다. 도장이 찍혀 있을 네. 것이다. 예.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뭡니까? 미리 공천장에 도장 찍어준 사람이 적격이었다가 부적격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당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솔직히 민주당은 운동권 색채를 줄여 나가야 돼요. 586도 거의 다 쳐내야 되는 상황인데 586보다 순도가 훨씬 더 말하자면 좋지 않은 소위 한청이업 그러니까 한총련 세대들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뭐 아주 고약한 뭐 고문, 치사, 살인 이런 뭐 범죄 유죄를 확정받은 자가 당당히 들어온다든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성비로 해서 아예 출마도 못한 사람이 현재 지금 우리 당의 혁신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날뛰고 있는 이 현실을 과연 정상으로 봐야 되느냐. 단순히 이재명 대표의 이선후퇴가 그냥 대표 물러나시오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민주당의 전통적인 민주당이 아니라 소위 통진당, 진보당화의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당내 의원들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홍익표 대표도 뭐 대명천지에 무슨 종북 좌파가 있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매우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 지금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어떤 이런 그렇죠. 부분까지 우려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비명계 내분의 요구는 이재명 대표가 좀 이선으로 물러나고 우리도 좀 통합해서 비대위를 꾸리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연말까지 답을 달라고 했는데 답을 내놓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무하다 이렇게 봅니다. 원칙과 상식이 출발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몇 달 됐는데 지금 보면 새가 불지 않고 있어요. 전혀 뭐 여기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뭐 늘거나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외로운 섬처럼 돼서 목소리의 크기는 오히려 작아지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퇴는커녕 지금 오히려 공천을 앞두고 본인의 이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아까 특보, 부적격, 그 동의대 사건 이런 것들의 뭐 고문치사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돼가지고 성남에서 사표까지 냈던 사람을 공천 적격자로 했다가 언론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니까 다시 이제 부적격으로 하고 뭐 자료를 뭐 못 봤다. 뭐 이렇게 하고 이재명 대표도 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리고 뭐 공천에 있어서 뭐 대의원의 영향력은 뭐 줄이고 당원들, 강성 당원들의 역할은 또 커지는 식으로 이걸 한다든지. 뭐 이런 공천에 있어서의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뭐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개항을 가겠다. 네, 이재명 대표하고 붙겠다 이러니까
느닷없이 이제는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준연동형 비례제에서 병립형으로 살짝 이제 선거제를, 왜냐하면 병립형으로 해야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로 도망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그냥 자유자재로 그냥 본인을 위해서 온갖 제도와 기술을 구사하는 대표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리가 나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고요할 수가 있느냐. 이런 정당이 어떻게 건전한 공당이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도와 연계해서 뭐 비례대표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아니고 이렇게 추론하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이제 개인 의견으로 전달을 해주신 거고요. 이낙연 전 대표 신당 계획에 대해서는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이죠. 더 좋은 미래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창당 반대를 요구했는데요. 강훈식 의원 발언으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민주당 당대표와 민주정부의 총리까지 역임하신 이낙연 전 대표께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큰 어른의 느닷없는 신당 창당 선언은 말씀하신 희망도 아니고 새로운 정치도 아닙니다. 그저 민주당과 지지 세력의 분열만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국민의 정치 불신과 크나큰 절망을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했던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주십시오. 신당 창당 선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여당도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는 게 총선에서 불리한 여건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도 같은 고민일 것 같아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선언 철회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왔는데 당내에서 좀 비판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커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잠재력이 커진다는 뜻이고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트렌드로 보면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급속하게 오히려. 앞으로 신당을 창당할 수 있을지 천하람 위원장조차도 국민의힘으로 순천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동력은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낙연 신당 어떻습니까? 이낙연 총리의 문제는 이낙연 신당의 측면이 아니라 실제로 병립형으로 했을 때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하듯이 손학규 전 대표 드러나서 반대했잖아요. 병립형으로 가서 안 된다. 유시민, 김부겸, 아니 유시민이 아니고 유인태, 김부겸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강하게 애둘러서 이재명 대표를 때리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정세균 전 총리는 중립주예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어떤 중립의 목소리,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판단컨대 윤석열 정부하고 이렇게 중간 평가 선거에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이긴다는 그런 어떤 오만함이에요. 실제로 보면 가만히 있으면 이길 텐데 왜 분란을 일으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은 진영 논리에 갖추는 거예요. 당원들과 지지자의 국민들에 대하여. 사실은 우리 당의 원로는 다당제의 길을 열어놓기 위한 병립형이었고 우리는 위성 정당을 만들면 안 되는 정당이었어요.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분란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김부겸, 이낙연 혹은 이제 정의당의 박원석까지 포함되는 정폭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오히려 우려가 좀 담긴 그렇습니다. 얘기다. 자, 짧게 여론조사 하나만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중심의 신당 창당을 했을 때 국민 여론은 현재 상태에서 어떨까 보면 자, 전국 유권자를 봤을 때 좋지 않게 본다 46, 좋게 본다가 34, 중도 성향으로 봤을 때 좀 비슷하죠. 좋게 본다 32, 좋지 않게 본다 46. 자, 이 정도 현 시점에서 이 수치 어떻게 보십니까? 왜 시대가 혼탁할 때 그 가장 나쁜 것은 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이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무엇 때문에 이 갈등 구조에 있느냐. 이거를 본질을 파고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경제 정책은 또 대북 정책은 뭐 안보 외교 정책은 뭐 이렇게 해서 명확한 길을 가져야지 이게 새로운 정당으로서의 그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제 신당이 가지고 있는 거는
안티 정서거든요. 네. 싫다.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 이게 맞는 말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때로는 뭐 싫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나 새로운 어떤 국민의 여망을 담는 새로운 비전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런 여론조사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앞으로 거대 양당이 얼마나 혁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치는 신당에 대한 수치는 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희경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그리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울 호우와 함께 강원 산간에는 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강력한 북극 한파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출근길. 햇빛을 가린 먹구름 탓에 자동차는 전조등을 켜고 달립니다. 경북 청송군에서는 시간당 20mm가 넘는 마치 여름비 같은 집중호우가 쏟아졌고 기온이 낮은 강원도 고성군 향로봉에는 23cm의 눈이 더 내려 1m에 육박하는 눈이 쌓였습니다. 비와 눈에 이어 밤 사이에는 북극 한기가 밀려옵니다. 16일 낮부터 기온이 급감하며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일요일인 모레 아침에는 영하 12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한파는 다음 주 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한강이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극 한파와 함께 이번에는 서해안과 제주 산간에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한파와 폭설이 일주일가량, 강력한 동장군이 맹위를 떨칠 걸로 보이는 만큼 시설물 피해와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강원 지역은 이틀째 많은 눈과 비가 내렸는데요. 갑자기 뚝 떨어진 기온에 내린 눈과 비가 얼어붙은 곳이 많았습니다. 연쇄 추돌 사고가 이어졌고 얼어붙은 나무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를 덮쳤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도로에 차량이 뒤집혔습니다. 구조대가 운전자를 구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며칠째 많은 비가 내린 강원 동해안 지역. 뚝 떨어진 기온에 비는 갑자기 눈으로 변했고 도로는 엉망이 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에는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 앞서 서울 양양고속도로에서는 차량 5대가 줄줄이 가드레일과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모두 고속도로 응달진 곳에 갑자기 눈이 쌓여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강원 평창 운두령 등 산간을 중심으로는 얼어버린 나무가 문제였습니다. 비와 눈을 맞은 나무가 그대로 얼며 무게를 이기지 못했고 도로로 넘어왔습니다.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덮친 곳도 많았습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눈하고 얼음이 다 얼어붙어서 그 무게를 못 견딘 겁니다. 네. 치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워낙 거리가 좀 길고 예. 상당히 양이 많아서 또 이 습설로 인한 그 나무가 전도되면서 그 옆에 있는 한전줄을 다 건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걸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함부로 치울 수가 없어서 한방눈에 발이 푹푹 박힙니다. 대설특보가 연이어 발효된 설악산은 1m 이상 눈이 쌓였습니다. 탐방로 여기저기 눈 무게로 나무가 쓰러졌고 아예 탐방로 식별이 어려운 곳이 많은 상황. 설악산 국립공원은 산불 방지 통제 기간 종료 후 이번 주말 휴일부터 탐방로를 열 예정이었지만
고지대 폭설로 개방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우리나라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이 구속됐습니다.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는 최소 수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검찰은 기술 유출을 도운 공범들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2명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취재진 질문을 받자 모자를 뒤집어 쓰고 대답을 피합니다. 수백억대 리브레이트 받으신 거 맞나요?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와 관계사 전 팀장 박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한 겁니다. 김 전 부장은 지난 2016년 중국 신생 반도체 업체로 이직한 뒤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급 D램 반도체 기술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 납품업체에 근무하던 방 전 팀장과 함께 첨단 기술인 반도체 종착 장비 설계 자료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두 기술 모두 초소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활용되는 핵심 기술로 검찰은 기술 유출에 따른 단순 피해액만 수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반도체 기술 격차가 줄어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수십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검찰은 김 전 부장이 600여 단계에 달하는 반도체 핵심 공정 가운데 일부를 직접 손으로 그린 자료도 영장심사에서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도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들이 기술을 넘기는 대가로 중국 업체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보수를 챙긴 것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액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술을 유출한 공범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부장 제안을 받고 중국 업체로 넘어간 직원들이 최소 20명은 될 것으로 보고 국내로 귀국한 이들부터 수사망을 넓혀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YTN이 단독 보도했던 척추치료병원 수사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경찰이 서울 서부경찰서와 해당 병원에 대해서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부실 수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경찰서로 수사를 넘겨 사실상 전면 재수사에 나선 겁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경찰이 지난 8월 해당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기도 전에 수사 정보가 병원에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병원 사무실 안을 수색합니다. 다른 사무실에는 압수물로 보이는 의료 정보 관련 서류 뭉치가 방을 가득 채울 정도로 쌓여 있습니다. 대리 수술 의혹으로 한 차례 수사를 받은 병원에 대해 경찰이 다시 한번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병원은 대리 수술과 함께 비싼 비급여 항목 재료를 치료에 썼다고 속이거나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재사용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정보 등이 미리 새어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부실 수사가 의심되자 전면 재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일단 경찰은 관련 수사를 기존 서울 서부경찰서가 아닌 마포경찰서로 이첩시키고 기존 수사팀장의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청 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병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비급여 항목 치료 재료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병원 관계자를 증거인멸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또 서울 서부경찰서와 담당 수사팀장 A경감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체 감찰과 수사를 받아온 A경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이후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찰이 A경감의 수사정보 유출 여부나 아내를 통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단서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를 9명 넘게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만약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현직 경찰의 비리 증거가 구체적으로 포착될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학부모의 폭언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졌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오모 씨가 학교 방침에 따라 개인 전화번호를 학부모들에게 공개하면서 주말과 퇴근 후에도 학부모 민원에 응대해야 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학교폭력 사건을 중재하던 중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서 경찰 신고 등의 협박과 폭언을 듣고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해 유가족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받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폭언한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와 존치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러 지방의회에서 조례 폐지안과 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인 가운데 충남도 의회가 전국 최초로 조례 폐지안을 가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찬성 31명, 반대 13명,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됐습니다. 보수단체들이 낸 주민 발의안이 법원에 의해 효력 정지 판정을 받자 지난 10월 말 여당 의원들이 직접 폐지안을 내고 통과시킨 겁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전부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 항목만 있을 뿐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항목은 전혀 없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고 6명이나 반대 토론에 나섰지만 가결을 막지 못했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가 아닌 법원에 1월 18일까지 법원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는 의견을 반드시 밝히는 바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전국 지방의회 중 실제로 폐지안이 가결된 건 충남이 처음입니다. 충남 지역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인권을 후퇴시킨 결정이라며 규탄했습니다. 그런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충남도의회가 주민대표로서 해야 할 마땅한 임무인 주민인권 보장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충남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회에 제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의 요구가 접수될 경우 도의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의결해야 하는데 충남도의회 의원 중 여당 의원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제의를 거치더라도 다시 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충남교육청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학생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육활동을 할 것입니다. 서울과 경기에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폐지에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어제 앞으로 학교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결혼에 대한 청년들의 긍정적 태도가 줄어서 20대 여성의 경우 결혼에 긍정적인 사람이 10명 중 3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통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3을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청년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우 27.5%에 불과했습니다. 30대 여성은 31.8%였고 20, 30대 남성은 그보다 높긴 하지만 40%대에 머물렀습니다. 독신과 무자녀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20, 30대 청년이 혼자 사는 삶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은 48%에 육박했습니다.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가 없다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는 대답의 비율이 44%를 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경제적 상황이 가장 큽니다. 특히 사회생활 초입에 해당하는 20대 가구주의 상황이 제일 열악합니다. 2018년 이후 3년간 통계를 보면 모든 연령대 중에 20대 이하 가구주의 가구 소득이 유일하게 줄었습니다. 3년간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이 23% 정도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 가구 소득이 7.4%나 줄어 가장 적었습니다. 빚 증가율을 봐도 청년층이 두드러집니다. 20대 이하 가구주의 빚이 2018년 2,500만 원대에서 지난해 5천만 원 정도로 껑충 뛰어 증가율이 지난 4년간 93.5%에 이르렀습니다. 30대는 1억 1,300만 원으로 39.8% 늘어서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저출산 현상을 국가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독감 의심 환자 수가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사이 유행이 심해 의심 환자 수가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의 20배 안팎으로 급증했습니다. 질병청은 지난달 타미플루 등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31만 5천 명분을 시장에 푼 데 이어 비축분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흥업소 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업소 실장 진술을 토대로 2달째 이 씨와 가수 권지용 씨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과거에도 마약 투약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20대 여성 김모 씨. 이번엔 지난 3월부터 8월 사이 자택에서 작곡가 정다은 씨 등과 함께 대마초나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첫 재판에 참석한 김 씨 측은 마약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배우 이성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가 연루된 마약 의혹의 중심에 서 있어 더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이 씨와 관련해선 자신이 갖고 있던 대마와 케타민을 직접 줬고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까지 제공했다고 진술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성균 씨가 김 씨와 신원을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폭로 협박을 받아 3억 5천만 원을 뜯겼다며 고소하고 이에 김 씨 측도 누군가가 자신을 협박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사안은 복잡해졌습니다. 마약 의혹과 관련한 김 씨 진술이 믿을 만한 건지 따져보려면 이들에 대한 공갈 사건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최근 이들이 주장하는 누군가에 대해 수사 범위를 상당히 좁혔다고 말했지만 결국 의혹이 불거진 지 2달째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한 셈입니다. 이 씨와 권 씨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정에서 모두 마약 음성 반응이 나온 부분도 타격입니다. 심지어 권 씨에 대해선 구체적인 투약 정황마저 찾을 수 없어 다음 주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부실 수사로 평가하는 견해엔 동의하기 어렵고 혐의가 없다면 이를 밝혀내는 것도 경찰이 할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됐다고 알려져 수사 초기부터 사회적 관심이 크게 쏠렸던 이번 마약 의혹 사건. 정작 관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배우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유흥업소 실장 김모 씨를 통해 이 씨 등에게 마약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가 불법 촬영 피해자에게도 이 영상을 이용해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황 씨 형수 A 씨의 공소장을 보면 A 씨는 지난 5월 7일 SNS 계정으로 한 여성에게 불법 촬영 영상의 일부 사진을 보냈습니다. 이어 이 여성에게 이 사진이 당신이 맞느냐, 의존은 여자가 많다, 이 사진을 올리겠다며 영어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시 관람용으로 길러지던 곰 4마리가 남은 삶을 제주도에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육곰이 국내에 마련된 보호시설로 보금자리로 옮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안이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철제우리 안에서 커다란 동물이 조금씩 밖으로 나옵니다. 밝은 곳으로 나온 동물을 보니 얼굴과 몸통이 검은 털로 뒤덮인 반달 가슴곰입니다. 이 곰을 포함한 4마리는 원래 용인에서 전시 관람용으로 10년 동안 사육됐습니다. 이른바 오랜 일터를 떠나 바다 건너 제주에 마련된 보호시설로 보금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실내에선 각자 분리된 공간에서 따로 지냅니다.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가능하게 꾸며진 야외 공간은 곰 4마리가 함께 이용하게 됩니다. 사육곰이 외국 보호시설로 간 적은 있었지만 국내에 마련된 보호시설로 옮겨진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곰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면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 3일 정도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고요.
그 후에 야외 이제 방사장에 나와서 이제 그 적응 훈련을 하는데 아마 이달 말이나 되면 일반인한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웅담 채취용과 전시 관람용으로 사육되는 곰은 국내에 300여 마리 남아 있습니다. 이 곰들을 수용할 보호시설이 서천과 구례에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육곰을 더 좋은 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구례 서천군에 사육곰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이송할 계획이고, 정부는 2026년부터 곰 사육을 완전히 끝낼 수 있도록 사육농가의 폐업을 유도하고 관련 법 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돼 재판에 또다시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일 밤 9시쯤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 불화를 이유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스토킹한 옛 연인을 살해한 30대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A씨가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했고 끝내 피해자 집 앞에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이 이번 주말 900만 관객 돌파를 넘보고 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 따르면 서울의 봄은 어제까지 772만 9천여 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극장가에선 이 영화가 범죄도시 3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에 등극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12.12 군사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인용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계속되자 그동안은 대응을 자제하던 국민의힘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화의 척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성과라고 발끈한 건데 민주당은 여당의 뿌리가 군부 독재 세력인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흥행 돌풍을 이어가는 영화 서울의 봄을 이용해 또 거짓 선동에 나섰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군부 독재의 부정적 이미지를 현 정부와 여당에 덮어씌우려 한다는 겁니다. 특히 12.12를 일으킨 군대 내 하나회를 척결한 건 국민의힘의 뿌리인 문민정부였다면서 국민 분열로 표를 얻겠다는 술책을 멈추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언제까지 과거에 매달려서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회방을 놓을 것입니까? 지난 200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전날 야권 정치인들이 광주의 술집을 찾아 논란을 일으켰던 사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국민들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 현직 당 대표가 범죄 피해자 당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NHK 룸사롱을 드나들며 술잔을 돌리던 586 기득권 세력이 민주당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내로남불, 야당이 여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느냐는 건데 민주당은 곧바로 응수했습니다. 문민정부가 하나회를 청산한 것과 함께 여당의 기원이 군부 독재 세력에 있다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과거 군부 독재 정권의 후신이다 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할까요? 검찰 출신 인사가 주요 직책에 중용된 걸 신검부로 빗대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 전환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최근 김기현 전 대표 등의 이선 후퇴 배경엔 윤심이 있을 거라고 주장하며 군부 독재 시절을 부각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척졌다고 해서 당대표와 유력 중진 인사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이선 후퇴하는 것은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에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권이 보여준 모습은 혁신이 아닌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반개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서울의 봄 흥행으로 확산한 군부 독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중도와 청년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 역시 지금은 86 운동권 독재의 시절이라며 맞불 여론전에 본격 돌입할 태세라 양측의 신경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섣부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인플레이션 관리와 관련해서 일부 국가가 조기에 승리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물가가 고정화, 경직화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가 지표가 다소 안정화된다고 금리 인하를 거론하는 등 섣부른 통화 완화에 나서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IMF 총재와 만나 한국 정부가 민생과 물가 안정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재정 기조 아래 민간 중심의 경제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게오르기 에바 총재는 한국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 운용과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이 IMF 정책 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 내년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2%는 선진국 중에 가장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프랑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공식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랑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리스트에 국내 수출 전기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재평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두 나라 사이 고위급 협의를 통해 이의 제기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업계 역시 프랑스 시장을 계속 공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휴전 요구가 거센 가운데 미국의 외교안보수장이 이스라엘을 찾아 저강도 공세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제거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밝혀 또 한 번 엇박자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투항하는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전황을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 갈란트 국방장관과 네타냐후 총리를 차례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강도 공세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He did talk about possible transitioning from what we would call high intensity operations, which is what we're seeing them do now, to lower intensity operations sometime, in the near future.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제거라는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אנחנו נחושים יותר מתמיד להמשיך להילחם עד לחיסול החמאס, עד לניצחון המוחלט. 갈란트 장관도 하마스가 오랫동안 기반 시설을 구축해 격퇴에는 수개월이 더 걸릴 것이라며 전쟁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도 가자 지구를 향한 포격과 지상전이 계속된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투항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하마스가 거점으로 이용하던 가자 북부의 병원에서 하마스 대원 70여 명이 투항했다며 자체 소셜미디어 계정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מחבלים רבים הוצאו מבית החולים ונמצאים כרגע בארץ במעצר. 이런 가운데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에선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겨냥한 테러를 계획하던 용의자들이 잇따라 체포됐습니다. 모두 하마스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히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된 3명은 유대인 시설 공격을 계획하고 무기고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두 동맹 간 이견이 노출된 가운데 하마스의 한 고위 관리는 휴전을 위한 진지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내 군사작전 정보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양측 군대의 이동과 전술에 관련한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 전술에 대한 미국의 정보 수집은 가자 지구 내 전쟁 범죄 논란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전쟁법으로 불리는 국제인도법은 무력 분쟁에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까지 해치는 무차별적 공격을 금지합니다. 중국에서는 눈 내린 퇴근길에 전철길이 추돌한 뒤 객차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51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나머지 승객들은 눈보라를 뚫고 철길을 따라서 걸어서 탈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눈 쌓인 철길 위에 멈춰선 전동열차. 전체 6량 가운데 뒤쪽 2칸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突然就听到一声巨响，我那节车厢整个后面就全黑了，我们的车厢断裂大概有10来米左右。 콩나물 시루 같은 객차 안엔 전기 공급마저 끊겼습니다. 비상벨을 아무리 눌러도 소용없습니다.
급기야 일부 승객들은 창문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刚才有一个很明显的一个撞击感，现在车断电了，停在这儿了，不知道啥情况呢，他们开始砸玻璃了。 베이징 외곽 전철 노선에서 사고가 난 건 저녁 7시 퇴근 시간 무렵. 승객들은 2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다음 정거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열차에서 탈출해 40분 동안 눈보라를 뚫고 철로를 따라 걷는 대장정이었습니다. 正在乘务员的引导下，徒步沿着地铁轨道往回走。 예비 조사 결과 객차 이탈은 열차 간 추돌 사고의 여파로 발생했습니다. 철로가 눈으로 미끄러워진 상태에서 급제동한 선행 열차를 뒤따르던 열차가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고로 승객 515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02명이 골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가 한국인 역대 포스팅 최고의 기록을 작성하며 빅리그에 입성한 이정우와의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SNS에 영어와 한글로 이정우 선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에 온 걸 환영합니다라는 환영 문구를 올리고 이정우 영입을 알렸습니다. 알려진 대로 계약 조건은 4년 뒤 옵트아웃 조항이 포함된 6년간 1억 1,300만 달러, 약 1,462억 원이며 입단 첫 해인 내년에는 연봉 7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Michael, how are you? The whol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on these bad loans. The housing market is rock solid. It's a time bomb. If you're wrong, you can lose it all. Okay, here we go. (2000년대) 들어 미국은 닷컴 버블 붕괴 후 주식이 폭락하였고 9.11 테러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냉각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금리 정책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으려 했다. 낮은 이자의 바람을 타고 너도 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은행은 대부분 장기 상환인 주택담보대출에서 빠르게 수익을 내기 위해 각종 채권과 함께 금융상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고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 심지어 개에게도 대출을 해준다. 펀드 매니저로 일하던 마이클 버리는 주택시장에 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대형 투자은행을 상대로 수년 안에 주택시장이 폭락하는데 13억 달러를 투자한다. 점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연체율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집값이 하락으로 돌아섰다. We're down over 16%. 43% was the worst day on Wall Street since the crash of 19. IMF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잠재 손실 규모가 9,450억 달러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부시 대통령은 금융시장에 대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부 개입을 선언했습니다. America's economy is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and we are responding with unprecedented action. 주말을 앞두고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지겠고 계속해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모레는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위 속에 눈비 예보도 있습니다. 서울과 강원도는 내일 오후까지, 충청과 호남,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30cm 이상, 호남에 최고 15에서 20cm 이상, 충청과 강원도에도 10cm 안팎의 큰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내린 눈비가 얼어 미끄러운 곳도 많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춘천 영하 1도, 대전 0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이 영하 3도, 대전 1도, 광주 2도, 대구 4도에 머무는 등 아침과 큰 차이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매서운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